스스로를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이 건축계의 노벨상, 그러니까 프리츠커상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역설의 주인공, 건축가 왕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슈가 한 말인데요. 이게 바로 2000년대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죠.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마을들이 진짜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풍경이요. 그는 이 무자비한 개발을 타블라 라사, 그러니까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백지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2012년에 왕슈가 중국 본토 건축가로는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숨겨진 거장 한 명을 찾아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건축계가 전 세계, 특히 중국의 이런 획일적인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 거에 가깝죠. 자,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뭐였을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왕슈의 건축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철학부터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작업이 파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싸우는 일종의 저항의 결과물이거든요. 왕슈하고 그의 아내이자 동료인 루언이가 자기들 설계사무소 이름을요, 아마추어 건축 스튜디오라고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도시를 파괴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영혼 없는 건축에 대한 정면 비판이자 선언이었던 거죠. 그들한테 프로는 그냥 효율과 속도만 좇는 기술자였던 거고요. 진짜 아마추어야말로 삶과 전통을 사랑하는 장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멋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왕슈는 대학 졸업하고 거의 10년 동안을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 장인들하고 같이 뒹굴었어요.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들을 직접 몸으로 익힌 거죠.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손의 감각, 재료의 성질을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그의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의 이런 접근 방식은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건축 이론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에나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그런 국제주의 양식에 맞서는 거예요. 그 장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풀어내는 거죠. 왕슈는 이 이론을 가장 강력하게 실천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의 철학이 실제 건물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의 대표작이죠. 닝보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모순 아닌가요?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통째로 지워진 땅 위에다가 역사 박물관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왕슈의 답은 그냥 또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을 떡하니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잃어버렸던 풍경을 되살리기로 합니다. 박물관을 그냥 네모난 상자가 아니라 하나의 인공적인 산으로 설계한 거죠. 관람객들은 진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이 건물을 체험하면서 이 땅이 원래 품고 있던 자연과 시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외벽입니다. 이 벽은요, 파괴된 마을들에서 주워 모은 수백만 개의 벽돌, 그리고 기와 조각으로 만들어졌어요. 와판이라고 하는 전통 기법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그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 건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판이라는 건요, 원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집이 무너졌을 때 그걸 복구하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왕슈는 이 기술을 도시화라는 인공적인 재난을 치유하는 데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파괴의 기억을 품고 다시 태어난 일종의 저항의 기념비인 셈입니다. 프리츠커상은 왕슈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줬죠. 하지만 동시에 아마추어 정신을 뿌리로 하는 그의 철학을 시험대에 올리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건축계에서 바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추어 건축 스튜디오는 왕슈랑 루원위가 같이 세우고 똑같이 이끌어온 공동의 결과물인데 왜 상은 왕슈 한 사람한테만 주냐 이거였죠. 예전에도 여성 파트너의 공로를 인정 안 해줬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에 대한 이 부부의 대응 방식이야말로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더 완벽하게 자신들의 철학을 보여준 마치 하나의 행위예술 같았어요. 둘이 딱 나뉘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거든요. 루언이는 아주 단호하게 상을
거절했습니다. 명성을 얻는 대신에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 이런 선언이었죠. 반면에 왕슈는 상을 받았어요. 이 세계적인 무대를 타불라 라사를 비판하고 대안을 알리는 확성기로 쓰려고 한 거죠. 결국 한 명은 시스템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다른 한 명은 시스템 밖에서 스타가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둘이 합쳐져서 비로소 아마추어 철학을 완성시킨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철학과 실천이 남긴 건 과연 뭘까요? 정말 이들의 방식이 이 상업적인 건축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 미술학원 샹산 캠퍼스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0만 장이 넘는 재활용 기와에다가 대나무, 흙 같은 자연재료로 지어졌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은 매일같이 획일적인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건축을 배우는 거죠. 여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 환경 그 자체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그들의 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중국 철학을 담으려고 했는데 스스로 형태가 너무 서구적이다라고 비판했던 초기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요. 샹산 캠퍼스에서는 과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닝보 박물관에 와서는 재료 자체가 저항의 메시지가 되는 단계까지 나아간 거죠. 결국 왕슈와 루어니의 작업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매일 걷는 그 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잊도록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건축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